10년지기 지인을 산채로 파묻어서 살해한 모자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살해 이유는 도둑으로 모은 것에 대한 복수극이었다고 하죠. 네, 그런가 하면 환자가 아닌 멀쩡한 다른 사람의 전립선을 떼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집중 이 사건 프로파일러 권일용 전 경정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모자 생매장 사건부터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10년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 이 씨하고 10년간 알고 지낼 정도이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본인 주장인데 현재까지는요. 이 10년지기 피해자가 동거남이랑 살고 있다가 이제 헤어지면서 나왔던 모양인데 내 소지품 좀 가져다 달라. 네. 그렇게 부탁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방, 옷까지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동거남이 이걸 문제 삼고 절도죄로 이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시켜서 가져온 거다라고 진술을 해주지 않고 절도범이 맞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협조를 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에 앙심을 품고 살인죄에 이르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남편인 배우자 그리고 그 아들까지 이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사안과는 조금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손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누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일단은 누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실제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처분이 나왔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시켜서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 집의 소유권자이고 처분권자인 그 동거남의 동의가 없이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네. 법률적으로 절도죄로밖에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10년을 알았던 사람이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인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은 무릎 통증이 있어서 약을 받았는데 그 안에 수면제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약사한테 물어봐서 그 약만 미리미리 하나하나씩 모아서 수면제를 일단은 마련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피해자가 평소에 믹스커피를 좋아하는데 차에 태운 이후에 보온병에 커피를 마련합니다. 이 믹스커피를 수면제를 타서 2잔을 먹게 한 다음에 잠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살고 있는 철원까지 가서 그 철원에 그 남편 부지 땅에 이렇게 안매장했고 특히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아들 주장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에 좀 숨을 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안매장한 거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부검 결과에서 조금 확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근데 드러나게 된 건가요? 일단은 이 피해자가 그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째 연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해서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경찰에서 확인 결과 생활 반응이 없는 겁니다.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내역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것은 범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피의자 이 씨가 7월 19일 날 이 사람을 봤다라고 주변에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살인 사건은 7월 14일 날 일어났거든요. 이 점을 굉장히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이 사람의 행적을 조사를 했더니 비슷한 시점에 철원에 갔고 렌트카를 빌렸고 네. 특히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끊긴 곳과 동선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체포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당사자들은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수면제를 사 모았고 그리고 렌터카를 빌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확실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형량 역시 달라지겠죠.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살인의 제3유형이라고 해서 네. 특히 이제 고소, 고발, 진정이라든지 또는 법정 진술, 증언을 보복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기본 15년에서 20년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차를 준비하고 이런 그 수면제를 준비를 미리 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계획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 시신을 이동할 수 있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수사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그 범행 수법도 그렇지만 온 가족이 다 동원됐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일을 아버지인 배우자도 도왔고 심지어는 20대 아들까지 도왔다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그 영화 조용한 가족을 보시면 사실
일가족이 살인 사건에 연루돼서 같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사실 엄마가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도와달라. 아들이 그거를 같이 가담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이 가족은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아빠는 철원에 살고 있었고 아들은 또 시흥시에 살고 다 있어서 따로따로 살고 있었네요. 다 따로 살고 있다가 범행 현장 그 날은 또 같이 모여있던 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주범과 종범 관계가 될까요? 이제 모의한 사람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각기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공동정범이라고 해서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엄마는 그 매장하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면 공모 공동정부로 똑같이 처벌이 되고요. 아하. 만약에 엄마는 교사만 했다. 살인죄를 교사만 했다고 한다면 엄마는 살인죄의 교사범 그리고 그 남편과 아들은 그 살인을 직접 실행한 살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족들의,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범죄의 모든 가족이 다 이제 가담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파일러로서 어떻게 네네. 심리를 정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보면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일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뭐 가족 간의 문제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 사건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10년 동안이나 이 이제 갈등 관계가 아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감정들이 잘 서로 소화되지 못하고 극단적인 이런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화되어 가지고 이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택에 뭐 여지가 있긴 했었으나 네. 하필 뭐 살해까지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걸 도저히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내재된 분노감을 자극을 해서 네. 공격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게 이제 본인하고 상당히 직접 수사에서 연루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굉장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었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보다는 과연 이 사건에 얼마나 계획을 가지고 가담을 했느냐를 우선 밝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예측되는 걸로 봐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적인 특성에서 이제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찰의 포위망이 이제 좁혀져 오니까 남편은 자살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세 가지 그 가족의 아들이라든지 또 남편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온 가족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같은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되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제는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지금 극단적인 살인으로 이어질 것인가 과연 뭐 만나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좀 논의되지 않았고 네. 감정적인 측면만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엉뚱한 환자의 전립선을 제거한 사건이 있었네요. 네. 참 이게 이 의료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률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신체적으로 본인이 고통을 계속 지속되게 겪는다는 문제가 있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씨가 지난 8월에 자기가 혈뇨가 나온다는 이유로 병원에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전립선 3기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수술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제 지난달 11일에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을 내원을 했더니 검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사람을 네, 전혀 이 수술시킨 사람은 거죠. 이제 수술을 할 만큼의 어떤 증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검체가 이 사람과 바뀌어서 이런 대수술을 하고 전립선을 거의 제거하는 이런 이제 결과까지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의료사고인데요. 지금 그 수술을 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죠.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을 텐데요. 암도 아닌데 전부 절제하는 수술을 했으니까요. 일단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소변이 줄줄 새기 때문에 기저귀를 계속 차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아이고. 일하던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술 이후의 후유증 그리고 수술 이후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할 정도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병원 측의 태도에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위로금을 정했다면서요? 일단 1호금을 정해고 이 돈이면 합의를 해라. 우리는 더 올려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일단은 진정한 사과를 원했고 앞으로 내 신체를 어떻게 회복해 줄 수 있고 어떻게 치료 후유증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진솔한 그 답변을 원했는데 그렇죠. 바로 합의금 얘기하고 우리는 뭐 흥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 의료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자료도 중요하고요. 향후 발생된 치료비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합의금을 제시했을 때 이 피해를 본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 측의 해명은 있었죠? 일단 병원 측에서는 가시를 분명히 인정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이고 이 환자랑 합의를 진행할 것이고 엄마나에게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의료사고가 또 제주도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랫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몸 안에 수술용 거즈가 있었다고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30대 후반의 여성이 네. 지난 9월에 제주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도 경과가 좀 낫지를 않고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결과적으로 그 검사를 해보니까 2m 가량이 되는 거즈가 이제 발견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했을 때 수술 당시에 사용했던 그게 거즈를 이제 빼질 않는 예, 거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거나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마무리한 것으로. 저런 게 종종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뭐 회의 사례를 보면 뭐 가위도 있고 밴드도 있고 종종 의사도 뭐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일이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후속 대처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건도 이거를 잘못 실수한 의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일단은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고 해당 병원에 정환을 하면 회에 있다는 얘기만 지금 전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조금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보상이라든지 뭐 재원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는 명확한 의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정신적 위자료, 저거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에 대한 치료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병원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혼 조정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이혼 과정에서 감정의 어떤 문제라든가 재결합 요구가 거절됐다든가 이런 갈등 사항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편이 조모 씨가 굉장히 나이도 20대 부부입니다. 네. 아내는 22살, 남편은 24살인데요. 찾아가서 아내를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찔러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기미가 사전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2달 전에도 이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한 것이 이제 그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입건이 된 사건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그 법률적으로 이혼을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런 상태여서 네. 뭐 이게 그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과정에서 말이죠. 지나가던 행인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여성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갔단 네, 말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저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바로 신고를 해야 될 것 신고부터 같고요. 하는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조 요청을 굉장히 큰 목소리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사실은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진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을 때 예. 내가 그걸 제압할 수 있느냐가 이제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 판단이 되겠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그 노인이라든지 아동이 목격했을 경우에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막연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방비 상태에서 제압하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말씀하신 것은 상황 판단 능력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긴급하게 들어가서 뭔가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나가다가 가정폭력이 혹시라도 개입됐다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있거나 오히려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이런 일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 범죄를 신고한다거나 그리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줬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용감한 시민상이라고도 있지만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독려할 필요성이 있고 저런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그 방관하고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적 처벌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뭐 착한 사마리안법 네, 뭐 이런 것들을 프랑스에서는 만들자라는 의견은 있지만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는 구조 의무는 없는 상황이 도덕적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은 어렵지만 사실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돕는 게 뭐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어떤 그런 장면에서 내가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력의 정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해자 제압을 위한 물리력이 정당방위인가 아닌가가 명확하게 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아하.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그럴 많이 수도 나타나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제대로 그 시행이 돼야 되는 게 이런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증인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 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일용 전 경정 손정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